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그 조선해우 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양종서고요. 저도 조선공학과 86학번입니다. 거기 한번 계시는 이신영 교수랑 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장범선 교수님 부탁으로 이제 조선산업 현황 그리고 이제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 대학원생들이신가요? 학부생들이신가요, 주로? 학부생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부생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뭐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로 조금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워낙 지금 이 산업의 상황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뭐 좀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추리긴 했는데요. 이게 좀 두서없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지금 세계 신조선 시장 현황,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이 처하고 있는 시장 현황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으로 그 조선 산업에 어떤 이슈가 걸려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우리 그 학생분들하고 또 교수님들도 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시사점을 끝으로 뭐 이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 신조선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조선산업의 특성을 보시면은 뭐 학교에서도 다들 배우셔서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은 뭐 국적이 의미가 없는 그 굉장히 그 국제화된 산업, 대표적인 국제화된 산업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기술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산업 국가들이 조선 산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조선 산업을 후진국형 산업, 뭐 개도국형 산업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도 선진국이었고 지금도 뭐 일본이나 한국 뭐 이런 선진국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중국이 조금 개도국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좀 치고 나오는 중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높은 변동성하고 긴 시황주기라는 이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시장의 현실, 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큰 시황 주기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그 시황 주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영국의 그 해운경제학자 유명한 그 마틴 스토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까지도 다 보정을 해서 그 벌크선의 운임을 보여준 건데 그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이 시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큰 봉우리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뺐네. 1차 세계대전 때였네요.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 해운 호황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커졌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거기 이제 300이라고 쓰여진 여기까지만을 보셔도 이게 불과 1, 20년 안에 이 운임이 뭐 2배, 3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시황의 주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이 한 30년 정도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해서 이제 교체되는 게 1년에 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3% 정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꾸준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이랬으면 이런 주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수요 쪽에서 이런 그 뭐 시장이 좋고 나쁘고 해운 쪽의 어떤 변동성도 여기에 이제 개입될 여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항상 이게 좀 몰려서 수요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큰 세계대전들이 있었지만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은 배들이 많이 파손되고 이제 경제 복구가 시작되니까 해운 시장은 수요가 많아지는 반면에 배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그 선주들이 막 왕창 배를 짓습니다. 정말 뭐 미친 듯이 막 배를 막 건조를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이 오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배들이 다 나중에 낡아서 교체할 때쯤에는 또 얘네들이 막 패션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갑자기 시황이 좋아지니까 또 엄청난 투기 바람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투기 바람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 조선업에서의 투기, 해운 조선에서의 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배들이 그 저기 돈을 주고 배를 사면은 그 배가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 2, 3년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에도 배들이 안 나오니까 여전히 해운 시장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란 착각을 하고 이 배들이 엄청난 물량이 조선소에 대기 중인데도 계속해서 투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해운 운임이나 이런 용선료들이 올라가면 선박들이 그 투기 세력들이 막 또 엄청난 그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선주들이 대부분.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있고 나면 이게 이제 그 선봉장 과잉이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해운 시황이 딱 피크가 지난 다음에 보통 그 많은 물량들이 또 왕창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봉장 과잉이 일어나고 그게 해소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지금까지 이제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물동량은 매년 조금씩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동량이 증가하는 양이 이제 선봉장 과잉을 커버하고 남은 정도가 되면 이제 해운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호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가 그 과거에 최근에 나타났던 게 197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고요. 2000년대 초중반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중반에 그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는 거죠? 이거 지금. 예, 예,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가 지금 그 2002년부터 그 2019년까지의 그 전 세계 발주량, 건조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면 그 왼쪽에 그 이렇게 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 원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전에 뭐 80년대에 경제 개방을 시작하면서 90년대도 계속 이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조선업이 그 전에 197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호황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직후에 지금 배들도 좀 낡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뭐 석유 경제로 이행이 되면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굉장히 큰 호황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말 그 유조선 중심으로 엄청난 배들이 건조가 되면서 그러고 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뭐 4차 중동 전쟁 터지고 그리고 중동발 오일 쇼크가 오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배들이 다 쏟아져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 세계가 또 걷잡을 수 없는 그 선봉량 과잉에 휩싸이면서 그 불황이 20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쯤에서야 그 불황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잘 와서 사실은 2002년 그래프가 굉장히 그 발주량이 작아 보이지만 파란색 그래프가 발주량인데요. 발주량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조선소들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중국이 이제부터 그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철강제부터 시작해서 그 제조 과정에 모든 걸 자기네가 다 장악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공장들이 중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원자재를 다 흡수를 해서 그걸 물건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전 세계로 수출하고 이런 그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운 시장이 사실은 그 당시의 효과로 뭐 거의 한 두세 배 스케일로 커진 그런 상황이 여기 보시는 2002년부터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운 시장에서 필요한 배들이 2003년부터 이제 갑자기 막 배로 증가를 하면서 조선소에 발주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중국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그 중국의 효과를 이제 영어로 차이나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중국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중국 효과라는 게 이게 워낙 거대국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사실은 이런 정도의 호황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대부분 뭐 2005년에 그러다 반짝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2006년, 7년에 가서 더 뭐 거의 무슨 투기 세력들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여기 붙으면서 이 발주량이 정말 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분량들 발주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1980년대 말에 일본 자국의 그 구조조정으로 그 대형 조선사들, 뭐 조선소들, 도쿠들을 다 폐쇄를 한 상태였고요. 한국 쪽이 그 이제 90년대 중반에 그 도쿠에 투자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용량을 늘려놨지만 이런 정도 호황에는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사실 이 물량의 거의 뭐 한 40% 이상은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 흡수를 하는 물량이었는데 중국 조선소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설비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그 경제 개발을 하면서 신조선 투자를 그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들이 안 지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황이 그 시작이 되고 이제 호황이 전개가 되면서 걔네들이 그 조선소들이 거의 완성되기 시작한 게 2007년, 8년도 그때 무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무렵에 이제 그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배들은 이때 나왔고 그동안에 이제 배들이 나오는 속도를 보면 이제 그 수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건조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운 시장은 또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물량들이 뭐 발주가 된 거죠. 이 앞을 못 보고요, 선조들이. 그러면서 그때 그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굉장히 상황이 나빴던 게 2008년에 미국과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 좋았던 호황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경기가 경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가 저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운 쪽에서의 성장률도 별로 높지가 않았는데 보시면은 해운 쪽 경기가 다 꺾이고 난 2008년 이후에 이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해운 시장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서 선박 발주가 딱 끊기는 게 맞아요. 딱 끊기는 게 맞는데 그게 2009년엔 거의 딱 끊겼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그러니까 2013년에 그 발주 물량을 보면은 이게 2000년대 중반에 호황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그 에코10이라는 게 2011년을 전후해서 이제 조선소에서 그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에코10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호황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뭐죠 기후변화 협약 여기에 의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환경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한 10여 년간.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계와 그 기저제업계가 이 해상환경 규제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거기에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걸 포집해서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쪽이 아니고 아예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향. 그러니까 연료를 덜 먹는 방향으로 이제 그거를 그 개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시장에 완전히 상품화돼서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 11년 뭐 이 무렵부터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때 이 호황기 때 많은 물량을 발주해서 다 지어놨는데 다 짓고 있는 도중에 이 연비가 갑자기 한 20%쯤 개선되는 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선주사들의 경우에는 근데 나는 지금 지어놓은 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워낙 그 배들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해운 산업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한 20%쯤 그 연비가 좋은 선박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무기로 더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해운 업계에서 그 에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3년에 그 경쟁이 피크에 달았었고 이때 그 2013년에 발주량을 보면 거의 호황기에 준하는 정도의 그 발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바로 그 불황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 선봉량 과잉,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런 배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봉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해운업계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공급 과잉이 진행되는 가운데 굉장히 어떤 조선이나 해운의 사이클 시황 주기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주기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 산업이 끝난 거냐, 이대로 뭐 한 10년 더 가는 거냐, 그냥 불안이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뭐냐면
이건 제가 그린 그래프인데요. 연비 10%당 그 당시 이제 연료 유가의 유가와 비교했을 때 연비 10%당 1년에 하면서 절감되는 연료비의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이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7,500TU짜리 컨테이너인데 사실 지금 7,500TU는 대형축에 못 끼거든요. 중형 정도밖에 못 끼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F12 등장했을 때 연료비가 한 600달러에서 620달러 이 사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냐면은 10%당 한 7, 80만 불? 그러니까 20%가 절감되면 뭐 700만 불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한 80억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비가 10% 절감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유조선 뭐 벌크 이쪽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몇백만 달러의 연료비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주들한테 상당히 매력일 뿐더러 자기네 경쟁자들만 이런 배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뭐냐면 2014년에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이때 이제 계속 100달러대에 있던 유가가 2014년에 하반기부터 폭락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4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연료 비용이 갑자기 싸지니까 뭐 이거를 신조선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 은행에서 뭐 차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보면 별로 유리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은 사실 2014년 말이 끝이 났고요. 2015년에 뭐 약간의 유인들 때문에 그게 있었지만 2016년에 아예 이제 그 모든 발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번 수주 쇼크가 왔었고요. 수요 쇼크죠. 수요 쇼크가 한번 왔었고 이제 지금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2017년, 18년에. 그 뒤에 상황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시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선박 환경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조금 얘기를 해나가는 데 편할 것 같아서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강의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시장 측면에서 조금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처음에 그 90년대에 그 기후변화 협약 뭐 이런 논의들이 무슨 교토 프로토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을 불리면서 그게 이제 뭐 의무 감축국이 생기고 이제 여러 규제들이 들어갔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이거를 어느 나라, 그러니까 특정 선박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의무 감축국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박은 사실은 선주도 다르고 이 선박을 등록해 놓는 국가도 다르고 이걸 용선에서 쓰는 나라도 다르고 이 선박에 돌아다니는 건 맨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런 규제를 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이거를 그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어떤 준수 논의를 그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 회사 기구 IMO에다 이거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IMO에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지속을 해왔고요. 뭐 그전에도 물론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게 2013년에 이 EEDI 규제라는 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선박에서의 본격적인 선박 해상 환경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EDI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정의는 뭐냐면 1톤의 화물을 1해리, 그러니까 그 해상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1해리 옮기는 데 발생하는 CO2의 양을 이제 그 EDI라는 인덱스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13년에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는 그냥 그 당시 10년 동안 나온 그 상승원의 평균치로 이 기준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IMO에서. 그래서 이게 그 선종에 따라서 이제 그 그래프가 다 달라지는데 이 이상의 어떤 CO2 양을 배출하게 되면은 이제 아예 그 운항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 이하로 이제 확인이 돼야 이제 시운전까지 전부 확인이 돼야만 이제 운항이 가능한 건데 이 선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2015년, 2020년에 각각 10%씩 기준점 대비 10%씩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이제 페이즈 3까지 적용이 되면서 총 30%가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그 규제가 이제 예고가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2020년 페이지 2까지는 실행이 됐고요. 근데 최근에 그 IMO의 그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어서 지금 2025년에 시행하려던 페이지 3를 2022년으로 앞당기는 선종에 따라서인데요. 선종에 따라서 뭐 당겨진 게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선종에 따라서 앞당기는 논의가 거의 결정이 됐고요. 원래 금년 5월에 그 MEPC 75차 회의에서 이거를 채택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사태로 취소가 돼가지고 아주 미확정인 걸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2022년으로 앞당기는 논의는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운사들로서는 더 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배들을 그 이후에 발주를 하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격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사들도 사실은 급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그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어쨌든 여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피지3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조선소들 간에도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조선소에서 이 준비가 다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그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양이 현재 그 앞으로 선박의 파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작년 9월부터 모든 현존선에, 그러니까 이게 신조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현존선까지 좀 돌아다니는 선박들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평형 처리 장치 규제라는 게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2019년 9월부터 향후 5년간 처음 그때부터 처음 돌아오는 정기 검사일에 이 계속 운항을 할 거면 이 평형 처리 장치를 그 규격에 맞는 걸로 바꿔 끼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비용이 뭐 물어보면은 뭐 작은 것들은 한 2, 3억에서 뭐 좀 큰 것들은 한 2, 30억 정도 드나 봐요. 그래서 그게 성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아주 큰 부담을 줄 정도의 그 액수는 아닌데 이것도 지금 그 선주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여러 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금융기관들이 저 금융을 안 해줍니다. 이런 용도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과연 지금 그럼 이배를 계속 오래 쓸 거냐 아니면 진짜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바로 폐선하고 새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선주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규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선주들을 압박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큰 규제가 뭐냐면 올해 1월부터 그 발효에 들어간 그 황산화물 그 규제인데요. 이게 이제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3.5%까지 황이 섞여 있는 기름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금년 1월부터는 3.5%가 아니라 0.5%로 그 7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나오는 신조선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규제들이 보통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선소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 조선소들이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건데 이 규제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 해역에 떠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400지치선 하여튼 일부 소형선 빼놓고는 다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선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제 선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뭐 연료를 바꾸든지 뭐 아니면 뭐 스크러버라는 이 스크러버라는 어떤 그 중화 장치를 장착을 해서 그 기존 벙커를 계속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연료를 더 비싼 탈황된 그 고급 고급 디젤류로 바꾸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주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건데 근본적으로 일단 연료가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큰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한 50%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전체 그 운항비에서 차지하는 그 연료 비용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보통 한 3,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선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연료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한 3,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50% 올라간다 그러면 운항 비용이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선사들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기껏해봐야 뭐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연료 비용을 다 운임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너무 배들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지금은 화주들이 값이지 선주들이 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운사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운임에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해운업계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골이 아픈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스크러버의 장착률이 10%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기존 이게 뭐 스크러버 장착하는데 뭐 200만 불에서 한 700만 달러 정도 드는데 그래도 그것만 들이면 계속 싼 기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크러버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들은 좀 생략하겠고요. 그거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남들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그 비싼 기름들 저유황료를 쓰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 그냥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대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선주들이 결국 연비 나쁜 노후선을 거기에다가 노후선에다가 뭐 이 평형 처리 장치도 바꿔 달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노후선들을 계속 운항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선업계는 사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신조선 시장 상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이제 이 싹수 규제 발효가 시작이 될 거라고는 봤는데, 그럼 2018년부터는 대부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늦어도 2018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 쇼크가 2016년에 온 다음에 2017년, 18년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2014년, 15년 정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 세계 발주량들이 그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의 영향은 뭐냐면 이 선주들의 관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망세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주들이 굉장히 이걸 발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돈도 지금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자금의 여유도 없기도 하지만 자 이거를 신조선으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얘를 LNG 연료를 쓰는 걸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비싼 저유황료를 쓰는 걸로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조선소들이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들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선형에 어느 기술을 적용한 거를, 어느 연료를 적용한 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골이 아픈 거예요. 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눈치를 봐야죠.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경쟁자들끼리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눈치만 보면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냥 2020년을 맞이한 거예요. 2020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뭐냐면 당초에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그 효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제 노선들 거의 운항하기 어려운 것들부터 이제 서서히 바꿔나가면서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희들 예상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시장의 예상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엉뚱하게 무슨 전혀 예상도 못한 바이러스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코로나 사태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해운 시장도 어려워졌고 조선 발주량도 거의 뭐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5월까지 발주량을 보면 이제 전년도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61% 줄어들었고요. 뭐 수주액도 한 65%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저희로서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뭐 산업 외적인 일이어서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왜 이렇게 시장이 나빠졌나 이제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보면요. 일단 해운 시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밖에서 뭘 소비를 안 하니까 해운 시장도 이렇게 좀 날라야 될 화물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항공업계는 더 나쁘지만 해운업계도 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들도 전 세계적으로 안 돌아간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교역량도 없고 원자재 교육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조선업이 영향을 받은 건 저희가 파악할 때는 유가 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50달러 있던 게 뭐 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가끔 뭐 20달러 언더로도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연료유 가격이 다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보시면은 이 연료유 가격이 이제 MGO라는 게 대표적인 저유황유종인데요. 이제 이걸 쓸 걸로 예상을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작년 이제 연말로 갈수록 MGO 가격이 얼마에 가고 있나? 600달러에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쓰던 이 380 CST라는 벙커유 가격은 대개 한 300달러 뭐 조금 넘는 수준 전후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과거에 굉장히 비쌌을 때, 이 유가가 굉장히 비쌌을 때의 선박 연료 가격 수준을 MGO가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뭐 한 200불대 조금 넘는 수준? 그러면 이게 작년, 재작년에 원래 좀 원래 기름들보다도 더 싼 수준까지 이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주들이 갑자기 뭐 노선을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노선도 괜찮네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노선을 쓰게 되면 사실 그 선박의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연료 가격이 싸지면은 노선도 나름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선주들이 보통은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료 가격이 낮아진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의 혼란이 어찌 보면은 그 유가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국제 간에 뭐 이동 제약이 따르니까 뭐 출장도 좀 못 가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뭐 그 나라 가서 2주 격리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돌아서 또 2주 격리해야 되고, 누구도 지금 국제 간에 출장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발주를 하려면 뭐 브로커, 선구, 뭐 조선소, 선주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열려야 되는 것들이 못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지장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종별로 발주량을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지금 2016년 이후에 시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발주량이 확 늘어난 선종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그 크루즈선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관련 없는. 그 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LNG선입니다. 이건 이제 LNG 그 산업과 LNG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상황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줄이기로 하고 지금 LNG 시장 하나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 나머지 다 안 좋아요. 지금 선종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너무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지금 그 신조선 시장 자체는 조선 시황 사이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 그 축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극심한 불황이 지금 이어지는 게 맞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신조선 시장이. 그 이유는 그 환경 규제에 따른 에코십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LNG 산업이 좀 특이하게 지금 굉장히 그 급격한 발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정도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지금 그런 정도까지 침체는 아니고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선 3사가 필요한 물량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시황 주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한국조선업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뭐 한국조선업이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560억 달러까지 수출한 적이 있는데요. 뭐 이제 전체 산업에서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2억 달러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보단 좀 나아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한 300억 달러 내외에서 이제 수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건조량을 보시면 이제 2016년에 그 쇼크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았던 상황까지 갔었고요. 이제 점점 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8년은 전 세계 시장이 회복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준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파란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이 파란색이 지금 LNG 선인데요. 이 LNG 선 시장이 다른 선종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8년에 엄청나게 좀 뭐 많은 양,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회복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앞으로 한 10여 년간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균형 수주량과 건조량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2014년에서 15년 요 수준 사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한 1000에서 한 1300만 CGT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1000에서 1100만 CGT 사이 정도를 우리나라가 건조를 하는 그 정도가 향후 10년간의 그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선소의 기대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희는 그런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수주량은 1,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장기 예상보다는 꽤 좋은 수준까지 간 거죠. 근데 거의 전적으로 이 LNG선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근데 LNG선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LNG선이 선 자체가 워낙 이 선박 시장에서는 마이너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15년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거의 그 시장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거의 비슷한 어떤 평균적인 구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한 2, 30% 정도 탱커하고 그다음에 또 한 2, 30% 정도 컨테이너하고 그래서 한 6, 70% 정도 한 60% 정도를 주요 선종 그러니까 컨테이너 탱커 뭐 일부 벌커 뭐 이런 정도로 채우고
그 외에 이제 뭐 가스선 여러 가지 뭐 또 해양 플랜트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게 맞다고 보이시는데 지금 2018년에 예를 보면은 절대량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이게 이제 LNG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은 기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는 못 갈 거라는 우려는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그보다는 확 줄어들긴 했는데 모든 선종 시장이 2019년에 다 줄어들었습니다. 발주량이. 그런데 LNG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LNG 선도 약간 줄었어요. 2018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천만에 약간 못 미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10년의 균형에는 조금 미치지를 못했는데 그 균형에 들어가는 이제 수주 면에서 균형에 들어가는 첫 해가 올해라고 봤는데 이제 거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충 한 30% 내외 정도의 수주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LNG선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LNG선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했는데 양적으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이 1위에 올라서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조선업 1위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그 자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 중인 조선소가 100개가 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동 중인 조선소가 한 8, 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형 이상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냥 거의 양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그 속에서 한 30% 내외 정도를 우리가 지키고 있고 저희가 바라는 것도 앞으로도 한 30% 내외 정도의 수주 점유율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건조량이에요. 이게 이제 건조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호황기 때 막 정신 못 차리게 생산해내던 그 시기에 이제 그 호황기 물량이 피크에 이르렀던 게 2011년도인데, 그때는 1600만 CGT까지 건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황기 물량들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시 물량으로 채워졌던 그 상태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개 1200만에서 1280만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200만 대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아마도 조선소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1200만 정도가 우리의 균형이 아닐까 이런 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0만 정도를 어떤 균형을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은 1000에서 1100만 정도를 건조하는 겁니다. 연간. 그래서 뭐 그 정도라고 보이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이제 수요 쇼크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이제 보통 인도하는 데까지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쇼크가 2018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량이 줄어드니까 2016년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2017년에 한 1,050만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게 2016년에 제대로 수주가 안 됐었기 때문에 2018년 건조량이 770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한 2003년, 4년에 생산하던 그 정도 그 건조량이거든요. 그래서 770만일 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용 문제가, 조선업계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무슨 특별 무슨 지역 이런 것도 뭐 선정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그래도 2017년, 18년 뭐 이때 조금 물량들이 있었으니까 2018년에는 2019년에는 다시 950만까지 올라왔고요. 원래 올해도 한 95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선주들의 업무 마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들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 1000에서 1100만 정도로 균형을 갖출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면은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뭐 조선사들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해양 플랜트는 뭐 과거에 이제 201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유가가 100달러대 이상이 돼서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게 정말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그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하면서 이 당시에 상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더 조선 3사끼리 더 하나를 더 많이 받으려고 좀 과단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리한 계약 조건들도 막 수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공정 지연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과도하게 물었고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대규모 적자, 뭐 1년에 한 10조씩 적자를 봤거든요. 3사 붙여서.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적자를 불러오면서 그게 우리나라 조선업 구조조정의 어떤 빌미가 됐고,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계가 자기네 운명을 자기네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은행들 손에 맡겨야 되는 문제, 그런 지경에 왔던 그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당시 해양 플랜트 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한 시간은 얘기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구조조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중용사들은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키코라는 외환 파생 상품을 잘못 투자해서 거의 대부분 망했고요. 그 대형 조선사들은 2014년에 이제 해양 플랜트 그 전에 받았던 해양 플랜트 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뭐 대규모 손실이 본격화돼서 이제 구조조정에 돌아갔고,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이제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과도한 인원 감축이 있었고요. 뭐 자산 매각은 뭐 저희가 보기에도 당연하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런 인원 감축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핵심 인력에 대한 손실 문제까지도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야 할까, 없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없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형 조선사들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크게 걸려 있는 이슈가 그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의 그 M&A 건이 가장 크게 걸려 있고, 지금 이제 이후위원회의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조선사들이 합병이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3사 간의 과당 경쟁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선박의 가격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연구개발, 그 현대하고 대우가 일단 협력을 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연구개발의 어떤 그 좀 효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이시고, 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구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에 지금 그 결정권이 달려 있어서 이건 좀 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뭐 경쟁력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더라도 별로 그거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경쟁력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학과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2014년에 그 경쟁력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고, 산업은행 연구소도 재작년에 이걸 하나 냈는데 결론이 비슷했습니다. 뭐 이쪽 기술력, 생산력, 품질 이쪽에서는 월등하고요. 단지 이제 중국 애들이 계속 가격으로 치고 나오는 게 문제인데, 중국도 지금 그렇게 가격으로 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인건비 오른 속도에 비해서 지금 그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원가가 싸다고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전혀. 근데 거의 이제 국가 보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저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근데 뭐 현재는 지금 그 가격 경쟁에서는 조금 한국이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좀 뭐 그렇게 몇 년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장 교수님, 이게 15분까지죠? 장 교수님, 아닌가요? 저기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이게 15분에 끝나야 예, 되는 거죠? 예, 3시 예. 15분에.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15분인데요. 뭐 네, 오늘 이제 그 다음 수업은 없기 때문에 뭐 질문 네, 네, 받다 네. 보면 조금 뭐 지연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그럼 뭐 질의하실 예, 분들은 남아 계셔도 되고, 뭐, 예, 예. 바쁘신 분들은 15분에 끝나더라도 그 전에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국 그 전망에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황산화물 규제 같은 것도 그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큰 규제거든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IMO의 환경 규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운업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을 느끼고 있는데, 조선업계로서는 이게 상당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이죠.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IMO가 2050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NPC 회의에서 이제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발표가 뭐냐면 2050년에 지금 선박 전체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이 2008년 대비해서 50% 저감되도록 이렇게
그 목표를 맞추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춘 그 규제들이 계속 그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IMO가 현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2019년에 지금 전 세계 선박 연료 소모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그 1차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그 활동을 EU가 단독으로 한 게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 MRV라는 조치를 실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EU 회원국들이 관할하고 있는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은 여기에 이제 그 연료 사용한 거, 이제 온실가스 배출한 뭐 그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한 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조사를 해서 2019년 6월에 정말 이 EU가 선박 실명으로 이 데이터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박은 연비가 얼마고 뭐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물론 그 유럽 해역을 다니는 선박들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배들, 그 연비가 나쁜 배들 같은 경우는 용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중고선 시장에서도 매매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주들이 이제 노후선들을 계속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건데 그 여기에서 이제 또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IMO가 이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같은 그 제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곧 아마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비가 나빠서 연료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 다녀야 돼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원가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담까지 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들이 그 노후선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계는 새로운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호황기 뭐 이걸 보여드렸는데 호황기 쪽을 보면은 그 호황기 때 그 2006, 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동안에 나온 배들이 지금 아마 현존하는 전 세계 선박의 한 65%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70%까지는 안 될 거고 한 60몇 퍼센트가 지금 그 시기에도 나온 배들일 텐데 그 배들도 지금 전부 이런 연비 그 고효율화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선박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경한 조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업계가 이 불황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지금 사실은 이 선박 쪽에서 이 혁신적인 그 변혁이 일어났던 게 과거에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다시 증기선에서 디젤 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디젤 그 상선으로 바뀐 것들, 이 두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보는 이 변화가 결국 세 번째 혁신계라고, 변혁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선박의 스마트화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예 선원이 한 명도 안 타는 무인 자율화 선박까지도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늘인가 뭐 어제 신문에 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책과제로 여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무인 자율화 선박을 개발을 시작했다, 이제 사업단이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늘 났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환경 규제하고 더불어서 상당한 그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 아닐까 이제 저희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뭐 전부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유럽의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2035년까지 그러니까 원형 상선, 그러니까 대양 나가는 선박들까지 전부 이제 전자동화, 언맨드니까 이제 사람이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전자동화 할 거라고 이제 스케줄을 짜놨는데 사실 이보다는 더 뒤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디지털화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박업계에도 이제 그런 영향이 온다 그러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염두에 둘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스마트 조선소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뭐 그 이렇게 좀 사람들의 어떤 에러도 줄여주고 이제 비효율성도 제거를 하면서 이제 좀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선박의 그 공기도 이제 지금 뭐 2년까지 안 걸리고 훨씬 단축될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전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업계를 막론하고 산업계뿐만 아니라 뭐 저쪽 다른 공공 쪽에서도 이런 스마트화, 뭐 재택근무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막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그 작업장에서의 스마트화도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큰 그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세계 그 경제 성장을 조금 예측을 해보면 사실 좋진 않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2010년, 11년 뭐 이때만 해도 그 뭐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었던 때도 있고 그 뭐 근데 그 전에 경향을 보면은 이제 이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3% 증가하게 되면 전 세계 그 교역량 성장률은 6%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의 2배가 교육 성장이 나타난다는 이런 그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 보호무역주의 나오고 뭐 무슨 리쇼어링 얘기도 좀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2년, 13년 이때 그래프가 경제 성장률하고 세계 교육 성장률이 비슷하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해운 쪽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걸 부딪히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역량 증가율이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게 왔고요. 2015년, 16년 이제 해운 시장이 한참 안 좋았을 때는 이게 2%까지 갔던, 2%대까지 갔던 뭐 그런 정도 상황까지 있었고, 2017년에 잠깐 좋아서 뭐 조금 그런 것들을 풀리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뭐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근데 사실 코로나 전에 나온 그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거는 너무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해놔서 제가 그냥 그거는 빼고 작년 10월에 IMF에서 발표된 걸로 그래프를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제 이런 추세로 돌아갈 거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이 그래프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 3%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성장률이 한 4% 정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해운 쪽에서의 물동량 성장률도 한 3, 4% 정도 이제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선봉장 과잉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이게 조금 뭐 한 몇 년 안에 해소가 되려면 적어도 한 5, 6%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운 시황이 이런 그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저성장이 세계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유가도 더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해양 플랜트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선주들이 그 투자력이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조선업계에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조선업계는 앞으로 그 선박의 수요가 환경 규제 영향에 따라서 노후선 교체 수요가 꾸준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 10년만 더 버티면 이제 호황기에 그 지어졌던 배들이 그 설령이 20년쯤 됩니다. 근데 보통 한 30년 쓰는데요. 앞으로는 30년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변육기에서는. 한 20년 정도라고 보이지만 이대로 10년 정도 버티면 그런 대로 또 시장이 또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선박 수명은 당분간 이 변역기 동안에 20, 3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변역기 동안에는 선박 수명이 30년까지 못 가고 그 한 20년 정도 단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는 해운업계보다는 지금 운이 좋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조선업 전망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그 클락슨이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전 세계 발주량이 연간 3,500에서 4천만 정도 되고 한국이 거기서 한 1,000만에서 한 1,300만 정도로 수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에서 1,100만 정도 이제 그 건조를 하는 이런 정도가 이제 그 균형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3,500에서 4천만 정도 되는 게 언제냐면 근데 클락슨이 작년 가을에 점검했을 때 올해라고 봤어요. 올해는 3,800만 정도라고 보고 쭉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조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너무 내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제 주관이 좀 들어간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 저는 2022년에 다시 3,500만 정도로 그 도달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발표할 당시에 영국의 그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뭐 수상도 가서 영국 그 총리도 가서 뭐 또 죽을 뻔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좀 심리적인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내년 좀 위기를 좀 잘 넘길 필요는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도 이제 좀 전 세계가 정상화되면은 유가가 계속 40달러대에 머물기가 어렵거든요. 50달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노후선 폐쇄에 대한 이제 요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 이제 한국이 이번에 너무 물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2018년 아니 이제 2022년 23년에 건조량이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그 금년에 한 40적 정도의 LNG 선수주를 가정을 하고 그린 그래프인데 그게 못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 한 2년, 그 2022년도 꼭 2년 정도부터 위기가 될 텐데 근데 다행히 그 위기 때 저희 예상대로 수주가 그런대로 뭐 1,100만 이상 받쳐주게 되면 그 위기 그런대로 쉽게 지나갈 겁니다. 어차피 그 앞으로 건조해야 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약간 감내하면서 국가적으로 좀 금융기관의 어떤 그 지원을 촉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한 번 있을 거라는 거는 조금 각오를 해 두셔야 되지만 그 지난 뭐 2016년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과제,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 듣는 그 강좌이기 때문에 저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 시사점을 좀 드리려고 저 나름 고민을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그 굉장히 불황이라는 인식, 이제 조선소가 좋지 않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전공하는 학생들로서는 가슴에 좀 와닿는 뭐 그런 그 심리들이 좀 있을 텐데, 그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선박이 완전히 그 고효율 친환경, 그다음 스마트화 이런 두 가지 이슈에서 역사상 세 번째로 변혁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절대 할 일 없지 않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을 건데,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호황세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 2000년대 중반 같은 호황세는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고요. 근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있게 되면 또 이런 그 불황이 또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호황이 있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선박 그 금융시장 쪽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 금액 그 액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선주들이 이런 뭐 교체 수요를 하려는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선박 금융시장 쪽에서 컨트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아주 왕창 뭐 한꺼번에 몰리는 것보다는 조금 뭐 어느 정도 물량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가는 이런 식의 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업계, 해운업계도 좀 변동성을 줄이고 뭐 이런 좀 안정된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예상이 정확히 맞을 저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오늘 갑자기 그냥 돈이 뭐 확 풀리고 뭐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저 선박에다 돈을 미친 듯이 투자하고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워낙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어서 뭐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좀 정상적인 어떤 그 경우들을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어떤 속도 조절로 인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화가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향후 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선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주도권이 사실은 뭐 시장에서의 판매 주도권은 사실 선주들한테 있어요.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주들이 갑인데,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 조선소들이 어떤 기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조선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소들로서는 과제가 뭐냐면 지금 재무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해요. 배값도 너무 싸고 지금 뭐 불황기를 벌써 몇 년째 겪고 있고 해양 플랜트에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조선소가 앞으로
계속 기업으로 갈 거냐, 도태할 수 있을 거냐라는 어떤 존폐 여부까지도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걸 잘 알고 중국, 일본에서도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학생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술 개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의 번역기는 환경 규제 이슈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쨌든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환경 기술이 한국이 앞서가지는 않는데 이거를 선박에 적용할 능력은 한국이 월등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 쪽에 연구 개발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고 질들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 전개될 가능성이 그렇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스마트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같이 지금 조선업을 거의 접어야 될 판인 나라보다도 지금 스마트화 경쟁은 좀 떨어져 있고요. 이것도 뭐 말씀드리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기서 좀 줄이기로 하고요. 향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사실은 지금 조선 3사가 그동안 이제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커온 구조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지금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조선 3사 간에. 그리고 또 뭐 이 환경, 뭐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이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업종하고도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선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들, 해운사들까지 그다음에 기자재 각종 회사 기관들, 성국 같은 뭐 이런 기관들까지 전부 들어와서 총체적인 협력이 한국 그 업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또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이제 그 공대에 들어와서 조성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이쪽 적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한테도 기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쪽 연구가 굉장히 약한데요. 다른 유럽이나 뭐 일본만 해도 그렇고 뭐 중국도 국가에서 당연히 그런 걸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금은 이제 연료가 바뀌고 선박이 앞으로 아예 제로 에미션 선박이 개발이 될 거예요. 뭐 수소가 됐든 어떤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도 법규가 정비가 돼야 되고 각국의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질 수 있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금융도 달라져야 하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너무 늦게 가고 있어서 지금 아마 조만간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조선공학이 적성이 아니신 분들은 뭐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이런 쪽을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나중에 이 업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영역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 박사님. 뭐,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큰 숲을 본 것 같아서, 뭐, 상당히 네. 많이 와닿는 게 많습니다. 저희한테 뭐, 시사점까지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학생들 질문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홍성창 학생, 뭐, 직접 질문을 할래요? 지금 문자로 줬는데, 왜냐면 제가 질문해 드릴까요, 대부분? 네, 최근에 카타르와 20조 이상의 규모의 LNG 수주 협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저장 방식에 대한 프랑스로의 로열티 등으로 인해 알려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현금은 적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수주 협약이 얼마나 조선 3사에 큰 호황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카타르발 발주가 지금 한 100여 척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발주가 될지 어쩔지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의 다 발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이 그 5년간 필요한 물량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그 80%는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올해 좋지를 않아서 뭐 올해 그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그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LNG선이 저 정도로 받쳐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지금 효과가 좀 과장돼 있는데요. 근데 뭐 그게 뭐
지금 장 교수님도 조선소에 계셨으니까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뭐 로열티 주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그거 제가 알기로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선박 가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LNG선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17만 4천 CBM짜리가 과거 2015년에 2억 500만 불 정도 했던 배인데, 지금은 1억 8,500만 불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가격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조선사들의 큰 돈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매출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죠. 그게 이제 상선 중에는 제일 비싼 배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수익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금 다른 선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진짜 LNG까지도 그냥 옛날 그냥 예년 수준이었으면 사실 조선사들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LNG선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거는, 지금 이제 다른 선종 시장들이 어쨌든 환경 규제 효과로 이제 본격적인 수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관망세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LNG선에 대해서. 근데 LNG선이 뭐 이거 하나로 조선사의 주식이 뭐 얼마가 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른 학생, 이종무 학생이 질문했네요. 미중 무역 전쟁은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큰 변수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발생한 시기를 보면은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 건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걸었는데 뭐 미국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어쩌고 뭐 자기네도 별로 이익 본 게 없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 말에 1단계 저기를 했죠. 1단계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될 무렵이었고, 그래서 2020년도 시장에는 조금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해운 쪽에서 감소되는 효과도 굉장히 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씩 해소되는 단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면서 그냥 이게 그냥 전염병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중국 니네들이 퍼뜨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둘이서 붙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저희들 답답한 거죠. 진짜 난감합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입은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중에 제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저런 무역 분쟁 같은 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코노미스트들도 반반이긴 한데, 뭐 절반 정도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절반 정도는 뭐 갈 때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